예, 경북 영주 영양 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제3자 변제에 관련해서 지금 공탁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탁 불수리를 했고 그 이 신청 1심이 다 선고되었고 이제 항고해서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법률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탁관의 심사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공탁관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라는 것이 통설이고 우리 대법원에 확립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심사를 하면서 불수리를 할 때, 공탁에 대한 불수리를 할 때 민법 469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불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469조 1항에 이 해석과 관련해갖고 469조에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일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469조에 1호가 채무의 변제를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1호에 있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일신 전속적인 채무입니다. 예를 들면 강연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 채무는 다른 사람 대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채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 이거를 해석을 당사자를 채권자, 채무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2호를 규정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호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표시 또는 미리 의사를 표시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 1호 단서와 1호와 2호가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항고심이 진행 중인데 물론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는 이러한 법리적인 법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 담당하는 우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 원장님. 예.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그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했어요. 자, 검찰에서는 지난번에 기소를 하면서 백현동 사건은 이 기존에 있던 성남FC 대장동 사건에다가 병합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위증교사 사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걸 33부에 배당을 했고 여기에 관한 법조문은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을 하되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라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형사법 10조는 사물 관할을 달리한 수개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합의부가 관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상 실무는 보면은 대부분이 단독 판사와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 미리 이걸 재정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공판 검사를 하면서 공판 업무를 할 때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위증교사 사건하고 대장동 위례게이트 이 사건들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범행 수법도 비슷해요. 관련 당사자도 그렇고. 근데 위증교사 사건은 전혀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까지 같이 병합을 하면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여기 위증교사까지 되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병합심리 요청을 한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거기다가 병합시켜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가 이걸로 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사 33부가 형사법 구조에 따라서 다시 이건 단독 판사한테로 이송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송하지 않는다라면 이걸 병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형소법의 해석에 맞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33부에 배당을 했는데 34부 공직선거법을 하고는 이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적절하게 지적했다시피 공직선거법 사건은 분리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심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파생되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느냐 안 했느냐 이 공선법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공선법 사건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됐고. 근데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무슨 뭔 거래를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 사칭 사건 누명을 썼다. 이 부분이 공수법 위반이냐 아니냐. 라는 판단, 이 판결에서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34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충 질문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